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끌고 있는 두 대표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현 위기 돌파를 위해 서두르자고 말했는데요. 대표님을 모신 게 해소를 해야 될 때부터 긴장이었는데요. 4.15 총선이 어떻게 될까 염려를 했고 대통령께서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관행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협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평행선을 긋는 여야가 뭔가 함께 힘을 합치는 여야보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치권의 갈등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간의 정치 관행이었죠. 당면까지 바꾸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이야기, 최영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소식들 사이로 즐거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시아 예선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BTS가 빌보드 앨범 차트뿐 아니라 싱글 차트 1위도 거머쥐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임진모 음악평론가 연결해서 그 의미와 내용 2부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 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의 의미는 코로나 극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올해 추경 예산에 대한 이견은 여야 간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간에도 뜨겁습니다. 특히 국가부채를 둘러싼 이견은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철듭 관련 메시지로 달아오르고 있죠. 3부에서 박병률 경제전문기자 연결해서 각 관점의 배경 분석해봅니다.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 삼성 관련 수사, 낯선 심의위원회의 등장과 불기소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었는데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자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4부 박변 킴판 코너에서 두 법률가와 함께 결정의 배경과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는 첫날이면 좋겠네요. 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낙연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당명 개정 문제도 관심인데요. 국민의 힘으로 결정되는 건지 어쩐 건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전반적으로 화기했다 이런 평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좀 인연도 있고 그래서 뭐 여야 협치 실마리를 서로 풀어나가기를 원래 또 세수로는 세부대에 담그는 법, 얘기하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맞아서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뭐 아시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하려고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야당을 향해 협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103석의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부 여당의 진짜 협치가 뭔지를 한번 좀 되새겨달라고 매번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 퇴임한 이해찬 전 대표와는 좀 스타일을 다르고 또 이낙연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회견 40여 년 전부터 김종인 위원장과 맺어온 인연도 각별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낙연 대표는 정치 인물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DJ의 의회 정치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많이 일선 취재 현장에 지켜본 분이고 해서 이런 어떤 경색된 국면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도량 같은 것을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이해찬 지도부와는 다르게 기대를 좀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 참 말씀은 올해 기원 협상에서 두세 달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 워낙 위기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위기니만큼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 몇 개월 동안 밀어붙이기식인 사실은 지금의 의회 정치의 전통과 원칙 같은 게 많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야당 지도부일 때 야당 총재인 시절에 정착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낙연 대표가 기자 시절부터 동교동계 출입 기자 때부터 잘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들을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원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관행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다 가져간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법사위를 비롯해 7개 정도는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제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야당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장은 이제 다수당이 가져가죠. 예. 그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당 몫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수대로 배분하는 것이 DJ 때 지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이렇게 정착된 거거든요. 김대중 당시 총재가 제안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최소한의 경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이게 정착되어 온 것인데 그걸 이제 이번에 다 무너뜨렸거든요. 예.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제1당이 국회의장을 당연히 맡으니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어떤 전통과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은 그거 다 여야가 집중하는 사항들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재논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못 봐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사위를 주면서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등살에 못 있을 텐데 그렇다면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 건 그런 대안은 없나요? 그게 이제 법사위라는 게 전통 이것도 역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에 똑같이 만들었던 전통과 원칙입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관행을 깨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안 놔준다면 그러면 대안으로 나머지 정치라는 것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게 정치에서 예술이지 않습니까? 국난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협치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법사위가 일종의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이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법제사법특위로 만들자. 법제특위로 만들고 법사위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 같은 어떤 것도 국회법 개정 논의의 하나의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여당이 걱정하는 법사위의 병목 현상, 또 법사위원장의 행포 이런 것들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방관할 수 없는 그 무리한 입법 경쟁을 통해서 또 서로 상임위 간에 상충되는 법안이 올라오고 이것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 이런 악순환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일종의 묘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당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치란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예술이고 또 다소 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회주의 원칙이란 것이 시기를 앞당겨 늦추고 또 좀 더 많이 좀 더 적게 이렇게 완급을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여당과 특히 지금 여당의 폭주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그런 걸 보자면은 지금 필요한 교훈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정리하면은 결국은 뭐 법사위를 2개로 나누든 뭐 번갈아 하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 미래통합당에 주지 않으면 원구성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협치의 전통과 원칙이었던 법사위원장의 배분 문제 없이는 다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일종의 그 협치의
골격이 빠진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예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확실히 복원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4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은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긴급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는 100%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선별 지급하자. 이게 지금 논쟁거리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대표가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일부 언론은 사실상 합의를 했다 선별 지급하는데 뭐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원내대표 간에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대표 간에 이렇게 다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 당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예.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말씀이 정말 코로나로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도 할 정도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대권 주자들끼리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예. 그냥 이걸 가지고 또 전부 다 주자는 쪽하고 또 재원 부족이 있으니까 뭘 하자는 쪽.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그 대권 주자들 간에 좀 잠룡들 간에 이런 그 논란이 이걸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정부는 지난 3차 추경까지 너무 많은 재정을 썼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낼 재정이 없다. 이렇게 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당이 내놓았던 안은 우선에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아주 정말 생계에 직접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듯이 지역 화폐를 해서 경기 진작하는 그렇게 하면 너무 늦습니다. 늦고 지금은 방역이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뿌리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올해 그 예산이 512조입니다. 근데 이 올해 예산 중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예견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여야가 그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예산 편성이었던 만큼 그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고 그걸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요. 이는 사실은 정부도 지난 1, 2, 3차 추경을 하면서 이미 기편성되어 있던 본 예산에서 일부 예산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보세요? 예. 네네. 그 미래통합당 입장은 현금으로 직접 주자 바우처나 지역화폐 같은 걸로 말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금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직접적이고 예. 또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바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것이고요. 선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별은 이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법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예.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으면은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하위 50%, 70%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네요. 그건 이제 정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예, 또 예.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우리 뭐 시스템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사실은 그걸 지급할 때 건보 체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예. 100%다 지급했으니까요. 그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건보 체계를 예, 이용해서 이겠죠, 예. 어떻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보 체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세수 또 그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냈던 건적이라든가 또 고용에 했던 건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서 빨리 정부가 그걸 만들어야죠. 예, 지금 뭐 어쨌거나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라든가 무슨 그 지난번처럼 카드로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그리고 늦다 그게.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급하다고 하는데 추석 전에는 그럼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빨리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당 내부에서 너무 근데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100% 지역 화폐로 하자고 하니까 예. 예, 여당 내에서 빨리 조정을 못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당명도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그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네, 이게 당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또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처음에 익숙지 않은 것이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안을 이제 상정해서 응안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명 공모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예. 약 한 15,000개, 14,000개의 그 당명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이건 아무래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당의 조직권과 힘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시는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있고요. 당명 교체를 통해 탈리 이념이라든가 실용 중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의 중심, 모든 우리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당 쇄신과 국민의 안정, 국가 경제를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의원총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겁니까? 네, 의원총회는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당원인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였고요. 그 결정권은 비대위를 거쳐서 상임정국위원회와 내일 열리는 정국위원회에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일단 예. 오늘 상임정국위원회가 열려서 의원들이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 정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이렇게 확정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호사가들이 이게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뭐 러브콜을 보내는 발언도 있었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사람이 그 김수민 홍보본부장,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분이고 안철수 대표의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당이 뭐 합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 객관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해보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당명을 좋겠다. 국민의 뭐 힘도 있겠고 이렇게 나와서 했던 것이고요. 또 국민의 당과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새로운 어떤 쇄신과 혁신을 하는 여야 정당 중에서 보면 특히 야당 때 그랬죠. 정당이란 당이 안 들어간 당명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의 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정치적 지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그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같다면은 서로 논의하고 협력할 뜻은 충분히 있고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료진 집단 휴진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가 이 시기에 무리한 공공의대하고 의사정원 확대로 이제 전공의들의 집단 파악에 돌입하는 그런 사태가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국가고시를 늦추고 또 일단은 논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벌이는 이 치킨 게임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문제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의료계의 주장이라든가 많은 분의 주장들은 단순히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특히 또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그러면 이 공공의대에서 이게 의대 지원생을 추천하는 걸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한다는 또 엉뚱한 발상까지 가시해서 도대체 이 저희가 뭐냐에 대한 또 국민들의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만한 대우를 마련해 준다는 그 원칙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통당 입장은 그럼 뭡니까? 그 정부의 정책을 철회입니까? 아니면 재논의 이런 입장입니까? 재논의해야죠. 재논의해야 된다. 미래통합당입니다. 통합당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곧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보시죠.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고요. 내일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오늘 나눴던 재난지원금 이슈 문제 관련한 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봐야겠는데
어제보다 조금 감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235명을 기록했고요. 누적으로는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어쨌든 지난달 27일에 400명대까지 급증을 했었는데 5일 연속으로 소폭 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0명대라는 거는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뭐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도심집회 등 중심으로 그 관련 확진자가 연일 계속 늘고 있고 새로운 집단 감염도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언제 또 다시 증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400명대로 갔다가 지금 다시 300명, 200명대로 왔으니까 조금 유지하면서 이 준 3단계 거리두기 때문에 2.5단계라고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들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번 주 좀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민경훈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을 했다고요? 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그 인천시 연수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이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그 민 전 의원이 이제 집단감염이 발생한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었는데 지난달 22일에 그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이제 집을 찾아왔는데 자리를 비웠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민 전 의원이 오늘 이 기사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가격리 위반이라고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자기는 음성 판정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음성 판정 받고 14일간 자가격리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장을 뭐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이 음성 판정 받은 사람한테 자가격리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뭐 부정선거를 자꾸 외치니 그런 거라고 솔직히 말을 해라라고 비꼬기까지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방역대책본부 원칙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잠복기 동안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 검사 결과라는 게 100%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민 전 의원이 변호사에게 꺼낸 걸 보면 법적 공방으로는 가보자는 건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가격리 하라는 건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그 잠복기 양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고 우리 주위 사람이 나로 인해서 확진이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조심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뭐 YTN TV로 속보가 나옵니다만 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대급 태풍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그렇죠. 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고 방역에 좀 혼란을 주는 주장은 좀 삼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재난 지원금 주장을 두고 철없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일단은 그 홍부총리 발언을 살펴보기 전에 이재명 지사 발언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의 국가부채 비율보다는 낮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취지는 국가부채를 핑계로 선별 지급하자라는 의견을 좀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이미자 의원이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은 또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이미자 의원이 이제 이재명 지사 발언을 두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물으니까 홍 부총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하면은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이제 동조를 한 건데요. 좀 이제 철없는 얘기한다라는 걸 동조해서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선별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지사에게 철없다고 경제부총리가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되받았습니다.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하고 철이 없다라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비난한 게 당황스럽다라고 적었고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논거를 들어서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 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느냐. 언행에 신중하게 바란다라고 경고를 좀 날렸습니다. 예. 오늘 홍 부총리가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서 철이 있다 없다 하겠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게 아니다라고 조금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도지사가 이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 없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고, 좀 뭐, 그 경기도지사가 말한 50번, 100번 이런 지급이 정말 50번, 100번이 아니고 그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취지라는 거를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선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오늘도 계속됐고요. 예. 경제부총리는 선별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신임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대표는 역시 선별 지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여야가 합의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오늘 그 이낙연 대표가 취임 후 첫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하고 회동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4차 추경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을 좀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통합당과 자기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면은 여야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고 이낙연 대표도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곧 결론이 날 텐데 어쨌든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본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선별 지급하자라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화답하는 식으로 말을 했고 오늘 그 이낙연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도 그 선별 지급 입장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전 국민 지급 가능성 이재명 지사 주장이죠. 이거의 가능성을 묻자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또 이제 분명히 좀 선을 긋기도 했어요. 자, 예. 같은 당에서 대권 주자 2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자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로 접전입니다. 두 사람이. 예, 맞습니다. 개요 다 설명해야 되니까 뭐 자세한 건 말하지 마시고요. 예,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대 이슈에서 의견이 갈린다. 거의 뭐 정면 충돌하는 사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지난번에 나왔던 여론조사만 봐도 굉장히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예. 선별이냐 100%냐.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뭐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영향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 뭐 숫자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포함됐다. 뭐 미래통합당이나 김종인 위원장 본인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롱 섞인 응원을 했다. 어떤 말이에요? 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그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바로 코멘트를 했는데 사심으로 가득 차서 셀프 대선 놀이하더니 꿈에 그리던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이 숫자를 말하면 또 전체 개요를 얘기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예. 무려 이렇게 한 자릿수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왔는데 무려 이렇게 나왔다.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없고 시작이 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조롱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청래 의원하고 김 위원장 사이에 사실 좀 악연이 있죠. 2016년 민주당 공천 때 배제가 됐었던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지금 저격수를 좀 자처를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 요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선봉에 서서 비판을 하고 있죠. 자신이 17년 전에 만든 시민단체 이름이 또 하필 국민의힘이다. 이게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이름 훔치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했는데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4부에 또 길게 준비돼 있으니까 짧게 개요만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고요. 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게 지난 6월 26일인데 2달이 넘는 장고 끝에 이 권고를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의 결론을 낸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보면은 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고요. 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이게 사실 워낙 복잡하고 좀 어려운 사안이라 사안 자체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4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소를 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용 문제는 4부에서 다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